지금 미국의 패권이 도대체 달러에서 나오는 거냐, 크립토에서 나오는 거냐, 실제로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냐, 달러냐 생각할 거예요. 미국의 돈이 달러니까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는 어느 순간이 되면 결별할 거라고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의 정권들이 아마 마음속으로 계획을 짜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언제까지 크립토를 키울까라는 거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스토리텔러 김창익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방송 출연을 하게 된 계기는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이 4월 16일 날 출간돼서 책을 소개할 겸 또 책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에 관한 얘기도 들려드릴 겸 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암호화폐를 규제한 거는 중국은 사실 뭐 전기세도 싸고 노동력도 싸고 그리고 크립토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도도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은 원래 크립토, 비트코인 채굴의 가장 해시레이트 점유율이 높았던 나라고 현재도 높죠. 근데 시진핑의 눈에는 공산당 간부들이 자꾸 돈을 비트코인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중국이란 나라는 아직까지 권위주의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너 이 돈을 내가 몰수할 거야 라고 하면 부자들, 당 간부들은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는 거죠. 그냥 북한으로 따지면 아웃탄광에 그냥 어느 날 눈을 떠보고 나니까 내가 탄광 속에 있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든 중국의 국경 밖으로 자신들의 자산을 빼돌리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게 비트코인이 강력한 수단이 됐죠. 그러니까 2020년, 2022년 요 사이에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다가 8천만 원까지 찍고 갑자기 2,500만 원까지 이제 급락을 할 때 이거는 이제 4년의 반감기 주기 사이클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 당시에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가장 큰 눌림돌이 됐던 거는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또는 판매 금지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자산을 해외로 미국 자산을 사도록 또는 다른 나라들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시진핑이 조치를 한 거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을 이제 사들이는 거는 금을 선택한 이유는 반대로 금은 빼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있잖아요. 무겁고 금을 들고 내가 국경 밖으로 나가서 내 자산을 빼돌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들고 갈 수도 없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금이라는 자산은 5,000년 동안 화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몸부림 속에 유용한 수단도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크립토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립토가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면 크립토가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될 때까지만 가상자산 크립토를 키우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크립토가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될지를 한번 판단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되니까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하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우겠죠. 트럼프는. 근데 여기서 나중엔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크립토 특히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예 백서에다 명시를 해놨어요. 나는 달러를 때려 부시겠다. 왜 달러가 자꾸 유동성이 늘어나서 금융위기가 자꾸 나는데 미국 정부는 왜 불쌍한 채무자들을 구제하지 않고 7천억 달러를 들여서 왜 니네는 월가 금융사들을 구제하는 거냐. 나는 이런 게 싫다. 그래서 나는 달러와 같은 인플레이션 화폐를 무찌르고 디플레이션 화폐, 그러니까 화폐 구매력이 계속 커지는, 그러니까 발행량이 늘어서 이제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는 화폐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달러를 목을 베겠다고 만들어낸 화폐가 비트코인이에요. 반 달러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성격상 트럼프가 달러 패권을 지키겠다는 것과 비트코인은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궁합으로 따지면은 뭐 나무와 불 정도가 되겠죠. 또 금속과 물 정도가 될 거예요. 상극인데 지금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이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미국 국채와 달러 수요를 계속 석유 이제 이후에 수요를 계속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크립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일단 필요해서 안방에 호랑이를 들여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필요 없다고 이 호랑이를 쫓아낼 수 있을까가 관건인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을 유지해주고 비트코인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트럼프가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른 대통령이 왔을 때 또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도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지금 미국의 패권이 도대체 달러에서 나오는 거냐 크립토에서 나오는 거냐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중요한 게 스테이블 코인이냐 달러냐 생각할 거예요. 달러가 근원 자산이 돼서 보증금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쓰는 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이 되겠죠.
되겠죠.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럼 그 순간이 되면 과연 미국의 돈이 달러니까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크립토를 내가 안방에 들여오는 호랑이를 쫓아낼 수 있을까? 그거는 어느 순간이 되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어느 순간이 되면 결별할 거라고 트럼프도 그렇고 미국의 정권들이 아마 마음속으로 계획을 짜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주객이 전도돼서 그때가 되면 우리 이제 미국의 패권을 지켜주는 거는 달러가 아니라 크립토구나 라는 현실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쯤이 되면 정권이 나서서 미국의 패권이 달러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크립토야, 스테이블 코인이야. 그러면 오히려 그 변곡점을 지나고 나면 크립토의 생태계가 훨씬 더 급속도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언제까지 크립토를 키울까라는 거는 지금은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단계가 되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크립토가 달러를 대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립토를 판단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이게 가상자산으로 일시적인 트렌드를 가진 유행성 투자 자산이다. 그래서 나는 이 투자 자산을 일시적으로 투자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시대 차익을 얻으면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게 투자니까 돈을 벌겠다는 거니까. 하지만 크립토는 일시적인 그냥 디지털로 만들어낸 디지털 자산, 트렌드성 자산이 아니고 5,000년 금의 역사, 그리고 400년 기축통화의 역사, 그리고 100년 달러의 역사,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화폐를 알고 경제를 알고 암호학을 알고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인터넷 기술을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적인 천재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5,000년에 걸친 근본이제 역사, 달러의 역사를 내가 한번 여기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바꿔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을 없애줄게 라고 나온 그 장대한 화폐 역사의 어떤 변곡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트렌드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질문이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은 경제사적으로는 우리가 경제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 경제학자 만약에 3명을 들어라. 어떤 만약에 그 타임즈 또는 이코노미스트가 2025년 말에 우리가 기획성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500년간 기축통화 역사가 대략 500년이거든요.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21세기까지 왔으니까 중세 이후의 어떤 기축통화 역사는 500년이라고 보는데 이 500년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3명을 한번 선정을 해볼게요 라고 이제 기획회의를 해요. 이코노미스트나 타임즈에서. 그럼 만약에 거기에 똑똑한 그 기자들이 들어가서 만약에 편집국장하고 회의를 한다면 그 3명이 누가 될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공산주의가 붕괴됐지만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중에 빼놓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이 칼 막스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의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하고 칼 막스하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에게 또는 인류 역사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질문 때문에 인류의 경제가 계속 진화를 하고 혁신을 한 거예요. 아담 스미스의 질문이 뭐였냐면은 왜 국가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질문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칼 막스의 질문은 뭐였을까요? 칼 막스의 질문은 왜 자본가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맥락 속에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질문은 뭐였을까요? 자, 같은 맥락이니까 포맷이 같으니까 한번 시청자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질문은 이 포맷대로라면 왜 땡땡만 부자가 됐을까죠? 애덤 스미스는 왜 국가만 부자가 됐을까? 칼 막스는 왜 자본가만 부자가 됐을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왜 땡땡만 부자가 됐을까요? 여기서 땡땡은 월가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애덤 스미스 당시만 하더라도 중상주의였어요, 경제는. 그러니까 중상주의란 게 뭐냐면 부역 균형이 아니라 열심히 수출을 해서 수입을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수출을 해서 근본이제니까 수출을 하면 금이 그 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실 금고에 금이 많이 쌓이면 그 나라가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애덤 스미스의 눈에, 애덤 스미스는 귀족이었죠. 금수저였어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그때 그 헐벗은 서민들이 보였을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애덤 스미스의 눈에는 왜 영국 왕실의 금고에는 금이 저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제 런던 시내에 나가보면 왜 저렇게 많은 어린아이들이, 왜 저렇게 많은 유부녀들이 헐벗고 굶주려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중상주의의 국부라는 개념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애덤 스미스가 엄청난 숙고를 한 끝에 만들어낸 국가부의 개념이 국민총생산이에요. 나중에 이제 좀 다듬으면. 그러니까 왕실 금고에 쌓여 있는 금이 국가의 부를 나타내주는
만드는 게 아니다. 결국은 노동자들이 가진 노동력의 총합, 화폐로 환산하는 게 국가의 부다. 그럼 결국은 그건 뭐냐면 노동력이 투입돼서 생산을 하니까 생산량이, 국가의 생산량이 생산 총합이 국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의 원동력은 노동자의 노동력이고 이 노동력들이 투입돼서 그 노동 시간을 임금으로 환산됐을 때 이것들이 산출해내는 총합이 국부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하면 사실은 노동자들이 소비하는 것들이 국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되는 건 소비되는 거니까. 그래서 방점은 소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이 노동력을 투입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내가 쓰고 싶은 음식을 사 먹고 입고 싶은 옷을 사 입고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하는 이 개념이 국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완전히 국가의 부의 개념이 바뀌었죠. 이렇게 노동자들이 생산을 하고 생산량이 늘어나려면 일단 자본 축적이 있어야 된다. 자본 축적이 있으려면 자유무역을 하고 절대 우회의 법칙으로 서로 맞바꿔서 자본 축적을, 생산성을 높인 다음에 자본 축적을 하고 이것들이 결국은 노동자의 고용을 만들어내고 이게 전체 국가의 부를 만든다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이제 100년, 200년이 흘렀죠. 근데 칼 막스라는 또 천재 경제학자의 눈에 또 들어온 게 애덤 스미스가 국가의 부는 생산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노동력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매일 하루 종일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자본가만 부자가 될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또 이 천재가 또 엄청난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 노동력에 투입된 노동력만큼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아간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결국 그 임금은 누가 가져가냐? 자본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잉여 노동을 자본가들이 가져가는 거죠.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자본을 가진, 생산시설을 가진 고용자들이, 여기 때는 산업자본이었겠죠. 고용자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거다. 이 시스템을 깨야 된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내가 일을 하려면 고용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구조를 깨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제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자본가들의 착취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언젠간 붕괴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이게 한 가지 간과한 게 애덤 스미스가 좀 더 칼 막스보다 똑똑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개개인의 이기심들이 시장에서 균형을 이룰 때 이제 생산량이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칼 막스는 자본가의 착취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이 개개인의 이기심을 간과했던 거죠. 그래서 칼 막스의 공산주의는 러시아가 붕괴하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면서 사실상 붕괴했죠. 하지만 칼 막스의 사상이나 이론이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칼 막스의 이론대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지속적으로 자본주의는 붕괴될 수 있는 금융공황이나 대공황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계속 임시방편으로 극복을 해왔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라는 이 본성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애덤 스미스가 칼 막스에게 판정승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칼 막스의 이론이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보완해주는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대공황이 벌어지는 일도 우리는 알았어. 그렇지만 그 인간의 본성을 간과했던 칼 막스의 이론도 이제 무너졌어. 그래서 자본주의는 계속 또 가고 있죠. 근데 그로부터 또 한 50년 뒤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또 질문을 한 거예요. 자본주의가 붕괴했는 그 칼 막스 이론은 틀렸지만 이제 산업자본이 이제 칼 막스 이론 때문에 자꾸 사회가 감지를 하니까 산업자본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이런 현상은 어떤 민주주의 운동과 함께 조금 멀어졌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그 미싱 돌리면서 그 언니 오빠들이 공장에 가서 15만 원, 20만 원 받은 돈으로 뭐 먹고 살고 또 그 공장에서 그 전태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산업자본의 어떤 착취에서 인류가 벗어난 건가?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50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도 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월가만 부자가 되고, 우리 아버지는 철강회사에서 쫓겨나고 엄마는 철공에서 쫓겨난 할아버지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되고, 나는 예일대 입학원서를 냈는데 백인이라고 안 받아주고 히스패닉은 받아주고,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또 이제 궁금했겠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또 엄청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월가의 금융 자본이 우리의 제조업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구나, 결과적으로. 왜냐면 화폐량이 증가하면 자산으로, 나중에 가면은 자산으로, 일정 자산으로, 투자 자산으로 이 화폐가 쏠리게 돼 있는데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닉슨 쇼크 이후에 월가는
화폐량을 늘리는 쪽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짰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자산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이나 미국의 채권에 전 세계에 풀렸던 달러들이 환수되면서 월가의 딜러들만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 짜여졌어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걸 보고 그렇다면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금융공황이 결국은 월가가 화폐를 늘리는 이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난 이걸 바꿀게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명의 천재가 나오면서 그때그때 고통받던 서민들 중산층들은 일시적으로 구제가 돼요. 하지만 항상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득권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짜기 때문에 50년이 지나고 비트코인이 채택되고 나서 50년이 또 지나고 나면 그 나름대로 또 기득권들이 거기서 부를 독점하는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합으로 발전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한번 해봐야죠. 어차피 50년이 지나면 또 이 시스템은 또 그 비트코인 디플레이션 화폐 시스템은 또 뭔가 또 단점에 노출될 거야. 그러면 어떤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그 문제점들을 아예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짜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화폐의 어떤 단점, 50년 뒤에 노출될 단점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도 지금 그 리더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거대한 그 화폐 역사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미국이 뭐 일시적으로 가상 자산을 뭐 전략적으로 택했다? 이건 시한부다?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가상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크립토라고 하는 비트코인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약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직관적인 논리는 커피를 비트코인 살 수 없다죠. 왜냐면은 결제하려면 10분이 걸리니까. 그럼 내가 결제하는 순간 이미 커피는 식어버리고 얼음은 녹아버리니까 하는 거죠. 그것과 화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은 왜 무거울까요? 왜 10분에 하나밖에 결제를 못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 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철학은 탈중앙화예요. 탈중앙화. 그리고 검열 저항성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화폐 장부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정부나 어떤 그 독자적인 세력이 이 비트코인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 하나 블록의 이 크기를 한정을 해놨어요. 뭐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버스에 더 많은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버스 크기를 늘려놓으면 이 버스가 큰 버스만 운행되기 때문에 부자들만 비트코인 블록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비트코인은 여러 수많은 서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이 노드 네트워크가 아니라 일정 부자들만 운영할 수 있는 집중화가 되겠죠. 이게 싫었던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래서 그 버스를 키우면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다는 건 사토시 나카모토가 천재였기 때문에 알았죠. 하지만 내가 버스를 키워놓으면 이 버스가 비싸져서 부자들만 참여하는 또 판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절대로 버스 크기를 키우지 마라 라고 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놨죠,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라는 거죠. 저는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기술적인 어떤 방법론이 뭐냐라는 거를 생각해 보기 전에,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려면 가장 먼저 뚫어야 될 그 관문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폐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화폐를 공부한, 특히나 이제 대학에서 화폐를 전공하거나 또는 경제를 전공하거나 경영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내가 화폐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 개념을 자꾸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에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치 저장의 수단이다, 교환의 수단이다, 뭐 가치 척도의 수단이다라는 그 세 가지 기준이 있죠. 근데 이 기준이 화폐 지난 경제 그 자본주의 역사 동안 화폐를 설명해 줬죠. 근데 이 화폐의 개념이 누가 만든 건지 혹시 아시나요? 어떤 경제학자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죠? 아담 스미스일 수도 있고, 뭐 화폐 통화론자인 밀턴 프리드먼일 수도 있고.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화폐의 개념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개념을 우리가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누가 만들었을까? 이 개념은.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크립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화폐 개념의 프레임 속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누가 만드는지 알고 나면 허탈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그걸 만든 사람이 엄청난 천재라는 거죠. 왜냐면 그 장구한 역사 동안에 아직까지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화폐 개념을 누군가 못 만들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가치 저장, 가치 척도, 교환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화폐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어요. 2000년, 기원전 3000년인가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 놓은 화폐 개념에 우리가 아직까지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화폐 프레임에서 벗어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경제가 바뀌고 경제 구조가 바뀌고 경제 주체가 바뀌고 경제라는 이 프레임이 바뀌면 다른 프레임으로 화폐를 바라볼 수 있는 개방된 시각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 놓은 그 화폐 개념을 뛰어넘는 화폐 개념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꼭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세 가지 조건에 맞아야 화폐인가라는 이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는. 왜 그러냐면 가치 저장이라는 기능이 화폐의 가장 강력한 기준이라면 달러는 화폐가 아니에요. 법정화폐, 원화도 화폐가 아니에요. 유로화도 화폐가 아니고 위안화도 화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는 가치 저장을 못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꾸 발행하니까. 그래서 닉슨 쇼크 이후 50년 동안의 화폐 가치가 98%가 녹았어요. 그러니까 닉슨 쇼크 때 100달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그 화폐를 계속 들고 있다면 그 화폐의 구매력은 2센트예요. 2센트. 2달러. 그러면 가치를 저장하나요, 달러가? 그렇다면 화폐가 아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준에 보면 33% 기준인 가치 저장의 기능을 못하니까. 근데 왜 달러는 화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면서 비트코인은 교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화폐가 아니라고 하는 건가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도대체 화폐란 게 뭐냐? 그리고 이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교환 수단이 아닌 거지. 어느 순간이 되면 기술적으로 교환 수단으로 만드는 거는 뭐 우리나라도 서울대 공대 애들, 뭐 카이스트 공대 애들 이런 애들, 뭐 미국의 스탠퍼드 공대 애들, MIT 공대 애들 한나절이면 만들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 화폐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화폐라는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은 유발 하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모든 사회 제도, 화폐를 포함한 모든 사회 제도는 공통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공통의 허구, 공통의 소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공통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으면 그게 화폐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이 화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50% 플러스 1이라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거는 화폐야라는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화폐입니다. 그 자체로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그럴 만한 자질 DNA들이 있어야겠죠.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저기 저 지나가는 저 개똥이 화폐야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독재자가 나타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화폐는 똥입니다 라고 하면 법정화폐가 되는 거죠. 그게 권력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 그 사회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사회적인 합의인 거예요. 이거를 그 루소식으로 얘기하면 유발 하라리의 언어를 루소식으로 번역하면 사회적 합의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앞으로 이거는 화폐입니다라고 거기에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럼 그게 화폐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화폐라는 공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순간 천재 공학도들이 그거를 화폐로 실제로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을 만드는 거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과 관세전쟁의 연관을 하려면 일단 관세전쟁은 경제에서 키워드를 말하면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 불확실성이라는 그 내러티브가 형성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를 보면 그 자산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전쟁은 뭐 사실은 관세가 몇 프로다 뭐 그 트럼프의 계획이 아예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확실성이지만 트럼프가 지금 90일 연장을 해놨으니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불확실성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되짚어보면 비트코인은 나스닥이나 S&P처럼 떨어졌었어요. 불확실성 하에서. 금은 이제 급등을 했죠. 뭐 2,000달러에서 지금 3,500달러에서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그 지배적인 내러티브는 위험자산인 거예요. 자, 이거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비트코인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건 그 2100만 개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궁극의 안전자산이에요. 디지털 안전자산. 그리고 해킹도 할 수 없고 뭐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니까 금보다 훨씬 완벽한 안전자산이에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을 만들어 놓은 그 본질이죠. 근데 그 경제 현상에서는 경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는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 본질이 알려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철학적으로 따지면 이 본질은 절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만들어낸 우리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들이 이 본질에 가까워지는 이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궁극의 안전자산으로 만들어 놓은 이 본질과 그 다음에 위험자산으로 나레티브가 형성되어 있는 이 현상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죠. 그러면 이 거리가 좁혀지는 거는 리더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먼저 공부한 사람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먼저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나래티브를 확산시키면서 이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현재는 어쨌거나 위험자산입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불확실성이 딱 생기니까 다 돈을 뺐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중요한 게 그 월가 ETF에서 돈을 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리더들이거든요. 그 ETF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비트코인이 어떤 크립토가 어떤 건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배적인 현상을 이 기관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의 흐름을 타야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펀드가 손실을 볼 텐데 이거를 내가 본질을 알고 있는데 나는 유지할게? 그러면 그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반발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현상을 보니까. 자,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그러면 나스닥하고 과거처럼 완전히 동조했는가? 또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떨어지는 것보다 소폭으로 떨어졌고 나스닥이 더 계속 떨어지는 동안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중에 지금 비트코인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는 비트코인의 본질을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궁극의 안전자산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위험자산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자꾸 이야기가 확산되면서 본질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비트코인 시나리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트럼프는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의 눈에는 지금 현재 제조업이 왜 몰락했을까? 이거는 이제 스티브 배넌이라는 대한우파 전략가가 일기 때 과외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널 만들어줄 테니 너는 앞으로 대한우파 보수가 되는 거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원래 공화당은 부자들의 당이었기 때문에 러스트벨트 중산층, 뭐 여기서 좋게 말하니까 중산층이지 사실은 실직된 하층민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제이디 벤스라는 부통령이 표현하기로는 힐빌리들이에요. 산골짜기 무지랭이들입니다. 아팔란치아 산맥을 중심으로 했던 그 철강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 중공업 업체들이었죠. 그러면 왜 제이디 벤스가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에 썼듯이 왜 우리 할아버지가 그럭저럭 철강회사 다니면서 먹고 살았는데 왜 갑자기 실직을 하고 엄마는 마약장애가 되고 나는 왜 엄마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물론 제이디 벤스는 예일대 나와서 로스쿨 나와가지고 지금은 부통령까지 됐어요. 근데 그 전에 할머니의 어떤 결단이 있기 전까지는 제이디 벤스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이리비에 진학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 몰락한 하층민들이 이렇게까지 못 살게 됐을까? 근데 우리도 그거를 최근에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은 잘 사는 나라고 아메리칸 드림인데 뭐 캘리포니아에서 그 머스탱 타고 뭐 오픈카 타고 막 질주하는 이게 그 광란의 1920년대가 우리가 바라보는 미국이잖아요. 근데 2025년도의 미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월가의 일부 부자들을 빼면 나머지 중산층들은 할아버지 실직하고 아버지 실직하고 엄마는 마약장애게 되고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때문에 백인들은 아이비리그에 가고 싶어도 히스패닉하고 흑인 아시아계를 받아줘야 되니까 못 가요. 이게 지금 백인 하층민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층 백인들의 그 현실을 발판 삼아 대통령을 만들어 줄게라고 했던 게 스티브 배넌이었고요. 그 스티브 배넌의 얘기를 듣고 대통령 백악관에 입성한 게 트럼프예요. 그럼 트럼프의 눈에는 내가 백악관에 들어와서 보니까 실제로 스티브 배넌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지금 마약으로 쩔어있고 펜타닐로 쩔어있고 월가만 부자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한번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이 금수저가 2기 때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임기 마지막인데 2기 마지막인데 3기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할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그 2기 때 그 선거 공약으로 세웠던 내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할 거야. 이 얘기는 제조업을 살릴 거야 라는 얘기였는데 안 할 수 있어요. 난 부자니까. 뭐 내가 4년 뒤에 나가서 나는 트럼프 월드에 가서 다시 또 부자로 살면 되니까. 근데 공약을 철저히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심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트럼프는 왜 이렇게 진심으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고 싶은 걸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이 몰락한 과정은 닉슨 쇼크 이후의 세계화 과정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먼저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닉슨 쇼크라는 거는 근본이자에서 달러를 떼어놓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베트남 전쟁도 겪었고 또 2차 대전 이후에 마셜 플랜 유럽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유럽을 부흥시켜야 미국의 자동차를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을 부흥시키고 베트남전, 그러니까 공산주의한테 뺏기면 안 되죠. 시장을 뺏기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생산한 1920년대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그 제조업 그 부흥기 때 미국이 생산한 자동차 보잉 747을 팔아먹으려면 유럽 시장과 아시아 시장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막대한 달러를 찍어서 그 나라들을 다 살린 거예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또는 이제
달러 대출을 통해서. 그렇게 살려놓고 나도 보니까 달러를 너무만 찍었죠. 그러니까 이론스에 35달러라고 딱 박아놓은 이 시스템에서는 달러를 더 이상 찍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닉슨은 달러를 더 찍어내기 위해서, 또는 이제 달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어렵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1달러에 35달러인데 실제로는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서 1달러에 3,500달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달러에 3,500달러를 만들어야 이게 실제 달러 가치가 이제 그 실제 가치가 돼야 달러 약세가 돼서 미국이 수출을 할 텐데, 자꾸 1달러에 35달러 박아놓으니까 미국이 달러가 고평가가 돼 있는 거죠. 어렵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무튼 달러를 더 발행하기 위해서 닉슨이 우리 앞으로 금으로 달러를 안 바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닉슨 쇼크까지 50년 동안은 그 미국의 그 월가의 금융사들, 런던의 금융사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금의 수급, 그러니까 근본이제니까 미국의 재무부가 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금융사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서 금을 수입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의 유통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실제로. 근데 갑자기 근본이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 정부가 금이 필요하지 않아. 딱 그러니까 그러면 월가가 벌컥 뒤집힌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돼? 한 거죠. 근데 또 또 그 비즈니스 스쿨을 나온 이 또 머리 좋은 애들이 앉아가지고 또 공리를 해보니까, 자 그러면 근본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보니까, 자, 금하고 달러가 고정돼 있을 때는 달러의 가치는 어쨌거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돼 있잖아요. 근데 달러를 발행한 만큼 이제는 그 정상적으로 평가를 해야 돼. 원래 시장 가치대로 평가를 해야 돼. 그래서 근본이제를 딱 끊어버리니까 이 달러 가치가 급등락을 하는 거예요. 그 발행량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싫은 게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주체들, 금융사들, 기업하는 사람들, 개인들은, 특히나 국제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환 해지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변동성을 해칭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파생상품이 생긴 거예요. 금융 파생상품이 변동성을 해칭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거를 진폭을 좁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품으로.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이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달러가 많이 발행되니까 금리가 떨어져요. 제로금리가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출이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화폐량이 엄청 늘어나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 대출 상품, 쉽게 얘기해서 대출 상품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해칭하기 위한 파생금융 상품, 그리고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 상품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걸로 그동안 미국의 월가들이 먹고 산 거예요. 그러면 이 파생 상품을 전 세계에 팔기 위해서, 그리고 대출 상품을 전 세계에 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금융사들이 연준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많이 발행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은 상품무역으로 자꾸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질을 흐리는데, 실제로 닉슨 쇼크 이후에 레이거노믹스 체제 하에서 월가가 연준이 추진한 거는 금융자유화예요. 글로벌 금융자유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나라도 IMF 이전에는 사실은 회계 기준이 국제회계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달러 자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중국만큼은 아니었지만 외국 자본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통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IMF 이후에 갑자기 벌크덕 그 국제회계 기준 뭐에 맞춰지니까 갑자기 달러 자산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죠. 계좌 이체만 하면은 한국에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무역은, 세계화는 금융자유화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월가가 엄청난 자산을 빨아들이죠. 이 대가로 미국이 잃은 거는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해놓으니까 월가 금융자유화로 월가에서는 파생 그리고 대출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버는데, 그 이제 리카도에 따르면 이제 비교 열의에 있는 그 노동력이 비싼 미국의 제조업은 전부 중국으로 옮겨갔죠. 여기에도 이제 비화가 있어요.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는데, 클린턴이 WTO에 중국을 가입시켜요. 막 바락바락 우겨서. 클린턴이 WTO에 가입시킨 이유는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자유무역을 WTO에 가입시켜놔서 중국의 시장을 딱 열어놓으니까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가 또 그때는 블랙락이 없었으니까, 하여튼 그 투자은행들이 막 가서 뭐 상하이에, 베이징에 이제 증권사를 차리고 합작사를 차려서 엄청나게 중국에 있는 자본을 빨아들여요. 근데 반대로 미국에 있는 공장이 다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싸니까. 그러면 이게 글로벌 임밸런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세계 경제 불균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 무역 흑자가 나고 미국이 무역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글로벌 임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글로벌 임밸런싱이라는 거의 본질은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이 불균형이 아니고요. 월가와 그 러스트벨트 간의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 제조업은 그 1년에 2024년 기준으로 1조 달러의 무역 적자를 냅니다. 3천억 달러 정도가 중국에 대한 적자예요. 뭐 나머지가 이제 한국, 뭐 대만, 일본 등이겠죠. 그리고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자본주의 흑자와 서비스 흑자를 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융상품, 금융서비스를 팔아서 1조 5천억 달러가 월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에서 1조 달러 손해 본 거를 그 돈을 번 중국하고 한국하고 대만, 홍콩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미국에 있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을 사고 미국의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제조업 종사하는 공장 노동자들의 지갑에서 월가 딜러의 지갑으로 중국을 경유해서 돈의 흐름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글로벌 임밸런싱의 본질은 월가와 제조업 사이의 아메리칸 임밸런싱인 거예요. 근데 누구도 아메리칸 임밸런싱이라는 얘기는 안 하죠. 글로벌 임밸런싱이라고 해야 이게 중국을 자꾸 때리는 명분이 되고, 그리고 또 월가가 자기네들이 감춰놓은 그 금융 자유화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시크릿, 비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게 50년이 지나고 나서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많은 그 전문가들이 알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칸 임밸런싱이 미국의 중산층을 지금 거리로 내몬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글로벌 임밸런싱이 아메리칸 임밸런싱이네? 그러면 우리가 월가를 때려잡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지금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월가한테 완벽하게 등을 돌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을 때려잡아야겠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중국을 때려잡겠다라는 거는, 그럼 중국이 만약에 무역적을 안 낸다. 그럼 중국에서 3천억 달러 정도가 미국 자산을 사주는데, 얘네가 그러면은 그 보호목으로 만약에 그러면 3천억 달러 무역적을 안 낸다. 그럼 월가는 3천억 달러의 수익을 이제 못 얻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중국을 때린다는 거는 트럼프는 월가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아젠다 37이라고 해서 자기가 공약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47? 그러니까 47대 대통령이니까 아젠다 47이라고 해서 공약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집권 4년 동안 해야 될 일을 빼곡히 적어놨는데, 그 중에 내가 때려 부수겠다고 공언을 해놓은 7가지 세력이 있어요. 이게 마치 무슨 뭐 소설처럼 써놨어요. 음모 소설처럼. 근데 거기에 첫 번째가 글로벌리스트예요. 두 번째가 워먼과 전쟁광이에요. 세 번째가 차이나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그냥 세계화주의자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월스트리트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내가 집권 4년 동안 월가를 때려잡아서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럼프는 반세계화주의자예요. 반월가주의자고. 자, 비트코인은 반세계화주의 화폐예요. 왜냐면 세계화 때문에 달러가 많이 발행되고 인플레이션이 위기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태생적으로 반글로벌 화폐예요. 그러면 같죠, 이게 노선이.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트럼프는 그러면서도 나는 달러 패권을 지키고 싶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달러는 미국 돈이니까. 원래 달러는 미국 돈인데 왜 자꾸 월가가 월가 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달러는 미국 돈으로 앞으로 만들 거야. 난 달러 패권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반 달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글로벌리즘이라는 이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트럼프는 비트코인 크립토를 그러니까 현재 아메리칸 임밸런싱을 해소하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걸 텐데, 그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대답할 수 없는 게 사실은 시대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 전망은 100%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절대값은 모르지만 방향성 정도는 추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거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걸 사람들이 단순하게 공급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다 직접적인 구조를 얘기하면 그게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단가가, 그러니까 전기세는 똑같지만 사실 생산량이 이제 시간당, 그러니까 10분당 원래 뭐 50개에서 지금 25개 뭐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3.25개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기세 비트코인 하나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생산 단가가 4년마다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품이라는 거는 생산 단가 플러스 이윤인데, 이걸 만들어내는, 비트코인을 생산해내는 그 상품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4년마다 이 가격을 내가 2배로 올려야 돼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생산자 측면에서 보면 가격을, 내가 제시하는 가격을 4년마다 2배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이라는 거는 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는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지금 뭘까라는 거죠. 수요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원래 뭐 그냥 반 비트코인 진영에서 얘기하면 비트코인은 튤립이니까 그 튤립에 투자하는 투기꾼들만이 그동안 개인들이 투자를 했었겠죠. 그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근데 이게 작년부터 바뀌었잖아요. 기관이 들어왔어요. ETF가, 현물 ETF가. 블랙록이라는 10조 달러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을, 우리나라 예산의 20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을 굴리는 블랙록이 현물 ETF를 승인해달라고 SEC에 애거를 했죠. 애거를 했다고 전략적으로 이제 요구를 했겠죠. 기관이라는 수요가 들어왔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국가 트럼프가 패권을 지키겠다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채택했죠. 중국과 러시아가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채택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빅테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그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를 가늠하는데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게 지금 현재 미국의 빅테크들이 크립토를 어떻게 다루는가. 무슨 얘기냐면 빅테크들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금융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네트워크 온라인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상에서 송금이 편하겠죠. 결제가 편하겠죠. 결제를 하다 보니까 신용 창출을 하고 싶겠죠. 내가 지금 온라인 그 결제 시스템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출만 해주면 신용 창출인데 그럼 이게 금융인데 금융을 하고 싶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동안은 월가의 금융 그 규제 프레임 때문에 못했죠. 금융사가 아니면은 그 금융을 못하도록 이제 워싱턴을 이제 로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으로 만들어 놨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를 등에 업고 특히 이제 팔란티아의 피터 틸 페이팔 마피아가 이제 지금 트럼프를 이제 설득해서 이 규제 프레임을 깼죠. 금융시장을 막 들어왔죠. 그럼 이 사람들의 화폐가 뭘까? 빅테크들의 화폐가. 자, 그 월가의 화폐는 달러죠. 빅테크들의 화폐는 비트코인이에요. 왜냐하면 빅테크들은 앞으로 AI 때문에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쓸 겁니다. 그러면 어떤 화폐로 전기를 결제하겠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직관적으로 네트워크 화폐가 달러보다 더 그 빅테크들의 전기세 결제에 편할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죠. 그냥 네트워크 상에 있으니까 그 화폐는 블록체인 상에 그냥 네트워크니까 블록체인이니까 내가 이 네트워크 상에서 뭐 이체를 하고 송금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블록체인에서 그냥 바로 결제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왠지 모르게 빅테크들이 앞으로 전기료를 결제할 때 편할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이해가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은 전기의 가치 저장 수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ESS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서 배터리처럼 물리적으로 전기를 저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생산 단가가 전기세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는 생산 단가가 생산 비용이 전기세하고 연동이 되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아프리카 같은 데서 또는 미국의 텍사스 같은 데서 전기료가 쌀 때 전기는 그 계속 생산 캐파를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그만큼 생산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잉여 전력을 전기료가 쌀 때 비트코인을 생산해 놓고 이 비트코인으로 전기가 비쌀 때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올라가겠죠. 전기료가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그럼 비트코인이 전기료가 같이 연동되니까 전기료가 비쌀 때 내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전기를 살 수 있겠죠. 그럼 전기 저장 장치죠. 그러면은 전기가 앞으로 엄청난 생산 단가가 되는 그 빅테크들의 입장에서 보면 달러로는 이 변동성을 해칭할 수가 없는데 비트코인이나 크립토로는 이 전기료의 어떤 이 생산 비용의 어떤 이 변동성을 해칭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같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네트워크 화폐니까.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왠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어쨌거나 그냥 그 통박으로 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네트워크 화폐이면서 전기 저장 장치니까 앞으로 오픈 AI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그 AI 업체들이 또는 테슬라, 그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전기를 많이 쓰는 이 빅테크들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싶겠죠. 암호화폐로. 그러면 월가의 화폐는 달러지만 빅테크의 화폐는 크립토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뭐 실제로 그 기축통화는 사실은 국가가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금융 세력이 만들었어요. 월가가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으로 이 금융 세력이 국적을 바꾼 것 뿐이에요. 금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근데 그러니까 민간이 선택한 거예요. 사실 기축통화는. 국적이 달러이고 파운드일 뿐이지. 그럼 앞으로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선택한 화폐, 크립토가 기축통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치 권력이 숟가락을 얹고 서로 협력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는 크립토에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빅테크들이 어마어마한 전기의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크립토를 선택하고 트럼프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했으면 궁합이 딱 들어맞죠. 이 폭발력으로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될 거고 기축통화가 될 거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예요.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정치권에 있는 또는 경제권에 있는 또는 학계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비트코인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패권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재 한국은 좋게 얘기하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비트코인에 접근한다라고 굉장히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이 아직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투자 자산이 아닌데 무슨 투자자 보호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이라고 인정을 하고 이게 투자 시장에서 막 굴러다니고 있을 때 투자자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면 투자자 보호를 해야죠. 근데 아직까지 거래소에서 그냥 거래만 될 뿐 우리나라의 법제도상으로는 비트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무슨 투자자 보호예요? 명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기가 싫고 게으르고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자꾸 사람들은 비트코인에서 얘기를 하고 그럼 뭔가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야, 투자자 보호야. 얼마나 좋은 명분이에요. 내가 아름다운 명분을 가지고 나는 비트코인을 채택하지 않는 거야. 난 비트코인 모르는 거야.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기득권들이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달러 패권이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30년간 10년마다 금융위기를 겪었어요. IMF를 겪고 금융 공황을 겪고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겪었죠. 이 구조의 본질도 아직 잘 몰라요. 우리나라 제도권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나 뭐 행정을 맡아서 보시는 분들이나 금융 제도를 만드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향후 50년은 과거 50년은 달러 패권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금융공황을 겪었는데 향후 50년은 크립토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고 크립토 패권에서도 아직까지 접근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불이익을 겪을 거예요. 지금 중국과 미국이 러시아가 이 패권 국가들이 왜 비트코인이라는 이 내러티브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을까? 이것만 가지고도 이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야겠다라고 절박감이 지금 쌓여 있어서 막 정신없이 막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암호화폐 전문가들을 불러서 막 공부하고 어떻게든 처음에 뭐 제대로 만들든 못 만들든 뭔가 해보려고 막 엄청난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의 지도자분들이 암호화폐를 빨리 공부하셔야 돼요. 이미 늦었어요. 앞으로 우리 50년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화폐 전쟁은 월가와 빅테크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빅테크의 암호화폐와 월가의 달러 기득권 간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달러 기득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달러 기득권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로직이 간단해요. 그냥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상품을 어떻게 예쁘게 포장해서 얼마나 많이 파느냐예요. 이 기본적인 로직을 파악하는데 50년이 걸렸는데 지금 크립토라는 이거를 파악하는데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우리 자손들한테 굉장히 비참한 미래를 물려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폭삭 소가수도에서 금명인의 가족이 아버지는 배를 잃고 금명인은 무역회사에서 잘리고 아들은 또 뭐 어떻게 되고 해서 다 4명이 다 거리로 나앉았잖아요. 지금은 웃기는 해프닝 같지만 사실은 X세대가 겪었던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이 사실은 지도층의 무지 때문에 생겼던 거예요. 달러 패권의 구조를 전혀 몰랐죠. 왜냐면 누구누구 정부 때 IMF 위기가 온 다음에 조지 소로스를 청와대로 불러서 우리가 IMF를 극복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강연을 들었어요.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이. 이게 뭐냐면은 조지 소로스가 IMF를 만든 헤지펀드의 대부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닉슨 쇼크 이후에 달러 변동성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그때 헤지펀드가 생긴 거예요. 변동성이 커지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서 그냥 쑥 들어갔다가 이익 챙겨가지고 먹튀하는 헤지펀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강도짓을 하고 분탕질을 쳐놓고 나간 강도를 불러다가 우리 집에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 한심한 금융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앞으로 100년간 반복될 거예요. 단언하는데 이제 여기서 그래도 이제 조금 똑똑한 국회의원들, 똑똑한 관료들, 똑똑한 학계, 똑똑한 분들이 그래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이죠. 복지부동이죠. 그러니까 이미 늦었고요. 여기서 엄청나게 서두른다고 하면 좀 덜 비참해질 거예요. 근데 앞으로 100년간 우리 자식들이 비참한 글로벌 패권의 어떤 지배를 받게 될 거라는 거는 이미 정해진 프레임입니다. 단언컨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거래 시스템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일본도 아직까지는 미국 국채를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패권을 조율하려고 하는 데죠.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때리려고 하니까 채권 자경단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반시장적인 미국이 움직임을 보일 때 채권을 파는 거죠. 니네 내가 채권 팔아서 채권 가격 떨어뜨릴 거야. 그럼 너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렛대죠. 아직까지 그런 수준이야 일본도. 근데 우리보다는 조금 낮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안다라는 게 아니라 먼저 관심을 가진 정도의 수준에서 정말 절실하게, 저도 이제 IMF 겪고 금융위기를 겪었던 사람인데 우리 자식한테는 좀 그런 거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려주게 됐습니다 이미.
일단 트럼프의 계획을 알려면 그 시진핑의 계획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계획은,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그 미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 위안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CNY, ECNY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그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처음에 중국에서도 이제 많이 쓰고 있고, 중국은 지금 알리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페이먼트 시스템이 전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그 1대1로라고 해서 이제 중국이 그 차관을 해주고 경제적인 지배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 스리랑카 뭐 그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었죠. 이 벨트를 중심으로 일단 그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사용하는 블록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또 러시아하고 이제 연합된 그 브릭스라는 경제권에서도 러시아의 디지털 이제 그 화폐도 있을 거고 루블화도 있을 거고, 중국도 자체적으로 구성한 그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그 브릭스 안에서 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지금 현재 달러 패권이 정치적으로 이제 악용이 되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반달러 진영의 대표적인 움직임이죠. 그리고 중국은 특히나 석유 결제를 달러로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는 이라크에서 이란에서 석유를 사는데, 이 석유를 사기 위해서 하루에 1,500만 배럴의 석유를 중국이 수입을 하는데 100% 달러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 수수료도 들어갈 거고, 또 스위프트망을 이제 이용하니까 달러 결제망, 미국 중심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만약에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서 배제한 것처럼 중국을 쫓아내면 중국은 원자재 석유를 수입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중국의 산업은 망할 거고, 미국이 이제 무역전쟁, 패권전쟁에서 언제든지 이런 스위프트망이나 달러 패권을 악용할 수 있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다음에 중동 이 국가들과 그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지금 물밑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이라크 전쟁도 사실은 위안화로 결제를 이제 후세인과 협의하면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냈던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의 지금 달러 패권의 그 연대는 페트로 달러로 이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 파이살 국왕과 닉슨 정부가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50년 계약을 맺어놨어요. 이 계약이 2024년 작년 4월에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약 법적으로는 더 이상 사우디아라비아가 달러가 아니라 위안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법적으로는, 계약상으로는. 하지만 지금 관례상, 그리고 미국이 아직까지는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눈치를 보고 있죠. 하지만 어쨌거나 여지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인 변화를 틈타서 석유의 위안화 결제도 추진하는 거예요. 석유의 위안화 결제를 추진하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스위프트망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미국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어떤 디지털 결제망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게 디지털 위안이에요. 그러면 이 디지털 위안은 또 이제 그 중국의 전략은 뭐냐면 미국의 채권을 팔아서 금을 보유하는 거예요. 미국의 채권이 곧 달러의 패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을 팔겠다라는 거는 달러의 패권을 서서히 약화시키겠다라는 전략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금으로 바꿔놓음으로써 달러에서 벗어난 안정된 화폐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디지털 위안의 근원 자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은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국의 디지털 전략이다. 그리고 금을 보유하는 거는 미국의 국채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중국의 전략이다. 그리고 디지털 위안을 뒷받침해주는 근원 자산으로서의 어떤 안전판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 같은 전략을 무력화시켜야겠죠. 지금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디지털 위안을 무력화시켜야 돼요. 그럼 디지털 위안을 무력화시키려면 그 대응하는 수단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디지털 달러예요. 근데 미국은 지금 트럼프 정부는 그 중국과 같은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안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행정명령으로 디지털 달러를 만들지 말라고 이제 행정명령으로 트럼프가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일단 그 명분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겠다라는 거죠. 명분이에요. 이거는 그 밑에 감춰져 있는 얘기는 자세하게 하면 또 다른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은 공화당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를 만들면 중앙은행인 연준이 개인의 화폐 사용을 모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싫은 거죠, 부자들이. 그래서 트럼프는 일단 그 부자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했어요. 그러면은 디지털 위안은 중앙은행 CBDC인데 디지털 달러는 중앙은행 CBDC 달러가 없으니까 뭔가는 대항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중앙은행이 디지털 달러를 만들지 않으면 개인들이 디지털 달러를 만들게 하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가 1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죠. 디지털화 해놓은 거죠. 연준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개인 기업들이 발행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무력화시키자. 왜냐면 아직까지는 전체
경제는 60%가 달러가 지배하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디지털 달러를 만든 거죠. 그 민간에. 그리고 비트코인을 트럼프가 육성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달러 패권을 위한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차원도 있어요. 이건 아직까지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는 아닌데 그냥 한번 시나리오를 얘기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채권을 팔고 미국의 채권을 팔고 금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 가격이 막 엄청나게 올라갔죠. 지금 온스당 3,500달러까지 올라가서 작년 초에 비하면 거의 2배가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세계 경제가 근본위제에서 지금 근본위제는 닉슨 셔크 후에 벗어났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안전자산으로서 금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금을 보유하는 건데 달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만약에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스탠다드가 됐다. 근본위제와 비슷한 어떤 그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됐다라고 하면 중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금은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눈에는 디지털 위안을 무력화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민간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고 중국이 달러에서 벗어나는 미국 국채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금을 자꾸 보유하니까 그러면 금 스탠다드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지금 현재 중국보다 미국이 금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미국이 금을 무력화시킨다고 하면은 지금 포트녹스나 그 세계 금고에 있는 8,000톤 미국의 장부상으로는 8,000톤의 금이 있는데 이 8,000톤의 금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과연 원할까라는 건데 지금 미국이 보이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 미국은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전략들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비쌀 때 팔아서 비트코인으로 보유를 하자. 그리고 어느 순간 금보다 비트코인 비중이 높아질 때쯤이 되면 우리는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가겠다. 그러면 중국의 탈달러화 정책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죠. 트럼프의 전략은 지금 이겁니다.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 일본 질문에서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도 비트코인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달러 패권에서도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전략적인 활용이 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그러면 트럼프가 왜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됐을까? 트럼프는 막무가내로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했었고 달러가 좋은 돈이다, 비트코인은 나쁜 돈이다 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 그 1기 집권 때만 해도 나는 달러 패권의 수호자야, 난 달러가 좋아,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돈이야, 사기야 라고 했었죠. 이거는 월가의 어떤 그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이 월가와 트럼프가 일기 때 일치가 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월가는 민주당의 지지 세력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왜 트럼프가 갑자기 그 사이에 지난 그 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비트코인의 어떤 수호자,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비트코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데에는 피터 틸이라는 팔란티어 창립자의 입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팔란티어라는 지금 회사를 차리기 전에 피터 틸이 차렸던 거는 일론 머스크하고 공동 경영했던 페이팔이라는 업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월가를 그 워싱턴을 주름 잡는 빅테크들은 페이팔 마피아라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부가 보스 역할을 하는 게 피터 틸이라는 팔란티어 창립자거든요. 이 팔란티어 창립자가 페이팔에서 2020년부터 2020년 초기부터 계속 하려고 했던 게 금융이었어요. 그러니까 페이팔은 지불 시스템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카드 또는 송금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금융의 궁극적인 거는 대출이거든요. 신용 창출이에요. 그래서 페이팔이 금융업계로 진출을 하려고 자꾸 시도를 했죠. 엑스도 그랬고, 이건 메타, 페이스북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글도 그랬고, 빅테크들이 공통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페이먼트 시스템이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빅테크들의 이런 움직임들을 가장 싫어하는 거는 누굴까요? 기존의 금융 시스템으로 돈을 벌고 있는 기득권이겠죠. 그건 월가예요. 그러니까 월가는 워싱턴에 로비를 하면서 막대한 정치 자금을 대주면서 민주당을 앞세워서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에 규제 프레임을 만들어 온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빅테크들이 페이팔이 또는 엑스가 또는 페이스북이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거를 규제 프레임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는 전략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피터 틸은. 그러면 주커버그하고 이 사람들은 빅테크 천재들이에요. 머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입니다. 전략을 만들었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만든 전략이 뭐냐? 하나의 프레임을 짜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크립토,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은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또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들여놓고 그리고 크립토 시장을 육성하는 게 달러 패권, 그 공화당 또는 트럼프가 지향하는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그 청문회라든지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서 막강한 로비를 했어요. 막강한 정치 자금을 써가면서. 그래서 트럼프 또는 국회에서 공화당 중심의 이제 의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이 크립토 시장을 우리가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야겠다라는 프레임이 짜여진 거예요. 이 순간부터 트럼프의 발언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이었던 게 작년에 7월 달에 필라델피아 유사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나와서 나는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거예요. 팔지 말고 보유하세요. 비트코인은 석유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터 틸이나 일론 머스크한테 트럼프가 굉장히 센 과외를 받은 거예요. 일타 강사들한테. 그래서 트럼프는 비트코인이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을 하고 그러면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그럼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 강론들의 세부 교육을 받았겠죠. 자, 그럼 중국을 견제하는 데도 비트코인이 유용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와 달러 수요를 늘려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육성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기존의 금융사들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낡은 호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낡은 금융망을 쓰거든요. 그러면 블록체인과 새로운 금융망 그리고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익숙한 빅테크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를 금융시장에 발을 들여놓도록 규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딜을 한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그러면 나는 달러 패권을 지킬게. 니네들은 금융시장을 들어와서 월가와 한번 붙어봐라 라고 링에 빅테크를 올려준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이 금융을 바라보는 크립토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눈에는 민주당 월가라는 구도가 있어요. 적이죠. 그러면 자기는 월가가 등을 돌리면 선거 자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줄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돈줄이 될 수 있는 빅테크들이 와서 우리가 금융을 할 테니 시장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뒷배가 돼주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등에 업고 우리는 월가와 싸워서 금융시장을 장악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